자, 우리 소득세의 꽃 근로소득 이제 배울 거예요. 여기 우리 책 186페이지 근로소득 나올 건데 얘는 별표 5개. 별표 5개. 이론 문제에서도 중요하지만 얘는 우리 실무 문제에서 큰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말정산 부분 같이 배울 거니까 근로소득만큼은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돼요. 사업 근로는 무조건 잡고 가고 나머지는 뭐 조금 여유 있게 보시더라도 사업과 근로는 무조건 힘줘서 공부하시라라는 거예요. 제가 강조 드려요. 근로소득은 무조건 뒤에 실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이론 문제야 전체에서 2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제가 코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상태가 이런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네. 어찌됐건 186페이지 근로소득 의의부터 보시죠. 밑줄.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에 따라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말하는데 그 받는 소득은 형식여와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계약에 따라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형식여와 불문하고 무조건 근로소득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로소득은 무엇이 있느냐 한번 보죠. 근로소득의 범위 일반적인 봉급, 급료, 보수 등은 당연한 거고 상여로 받는 소득, 상여, 성과급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받는 직무 발명 보상금 이런 것들은 일반적이니까 뭐 넘어가시고 2번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 여기서만 좀 체크를 할게요. 자, 동그라미 1번 기밀비 넘어가시고 2번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1호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인데 밑줄 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도 근로소득에 포함이 된다. 회사 입장에서 우리 직원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그 직원과 관련된 자녀에 대한 학자금도 부담을 해주는 거야. 그래도 자녀한테 주는 거일지라도 우리 직원의 자녀한테 주는 거일지라도 직원한테 주는 거랑 동일하니까 자녀가 받는 금액도 직원의 급여로 보겠다. 근로소득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187페이지 187페이지 동그라미 5번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살짝 체크하시고 그 다음 6번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는 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는 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사택 우리 회사에 사택에 살게 준다. 회사의 집 사택에 살게 준다라고 한다면 그 사택으로 얻는 이익은 너 근로소득으로 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해 줄게. 어떤 경우냐? 4가지 묶으시고 별표 하나. 원칙은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이나 다음에 사람들이 받는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을게. 빼줄게. 자, 첫 번째 주주 또는 출제자가 아닌 임원. 임원이에요, 임원. 그러나 우리 회사 임원이니까 우리 회사의 중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니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게. 다만 주주 또는 출제자가 아니어야 돼. 주주나 출제자라면 이해관계자이니 근로소득으로 볼 텐데 주주 아니고 출제자 아니면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 보니 너 혜택 줄게. 두 번째 소액주주인 임원. 그래 주주이긴 하지만 너 우리 회사 주식 조금만 가지고 있으니까 소액으로 가지고 있는 주주면 뭐 1% 정도로
우리 회사 전체 중에 1% 정도, 0.1% 정도 가지고 있다면 너 그냥 주식 없는 걸로 쳐줄게. 요것도 봐줄게. 세 번째, 종업원, 일반 직원, 임원이 아닌 직원, 종업원이 받는 사택 제공 이익도 빼줄게. 해서 임원, 종업원 얘네들한테는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누구겠어? 공무원들이겠지. 공무원들이 제공받는 사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겠다. 요 네 가지 어찌 보면 느낌이 오죠? 종업원, 임원, 그리고 공무원들. 다만 주주는 뺀다. 하지만 주식이 적은 소액 주주다라고 한다면 걔네들은 인정해 줄게. 요거 느낌 아시고. 동그라미 7번,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회사가 빌려줬다라고 한다면 그 저리로 빌려준 금액만큼 또는 적게 무상으로,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이자겠죠. 이자만큼에 대해서는 너 근로소득으로 볼게. 회사가 돈 빌려주는데 이자를 안 받은 거야, 또는 적게 받은 거야. 그 금액만큼 우리 직원이 혜택을 보니 근로소득으로 보겠다. 자, 12번 체크.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회사에서 보험을 들어주는 거야. 회사에 혜택을 주는 거죠. 네가 우리 회사 일하는 거 감사하니까 너 또는 너의 가족을 대상으로 이 보험의 수익자를 가족으로 해줄게. 너로 해줄게. 보험금은 회사에서 지불하지만 이 보험에 대한 수익자는 종업원 또는 그 가족으로 해줄게. 혜택을 주는 거죠. 돈은 회사에서 내고 혜택은 우리 직원 또는 직원의 가족이 보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혜택이니 근로소득으로 보겠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른 거 넘어가시고 기억의 맨 아래 밑줄,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 원 이하의 금액 해서 보험료 중 연 70까지는 인정해 주겠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소액이니까. 그러면 이거 넘어가면 이제 근로소득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니은 임직원의 고의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회사 보험금의 지급 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업무상 어쩔 수 없이 나간 보험료는 그거 우리 직원이 열심히 일하다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게. 요 두 개는 우리 직원한테 혜택을 주기 위함이죠. 되셨죠? 다음 13번, 법인세법에 따라 송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넘어가시고 16번 하나 보실게요. 16번 체크. 우리 회사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회사가 나한테 내가 다니는 회사가 삼성전자라 친다면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직원들, 야, 우리 직원들 너무 열심히 하니까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 이게 주식 매수 선택권이에요. 주식 매수 선택권이란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그렇다면 이거 행사하면 우리가 이익이겠지. 현재 시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겠지. 현재 시가로 살 수 있는 권리 주면 그게 무슨 혜택이야. 그런데 더 싼 가격으로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야. 직원들한테 너무 감사하니까 해서 이 선택권을 행사를 했다. 언제? 밑줄. 당의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 행사함으로 얻는 이익. 주식 선택권을 줬다 해서 내가 근무 기간 중에 우리 회사 주식이 많이 오를 것 같아. 그러니 지금 사놓는 거야. 나 이거 지금 행사할래요 해서 근무 기간 중에 행사해서 우리 회사 주식을 산 거야. 이렇게 주식을 사면서 시세 차익이 있겠지. 우리 회사의 주식 가격은 이만큼인데 나 이만큼에 살 수 있어. 그럼 이만큼에 싸게 산 이익이 있을 테니 이거만큼의 근로소득으로 보겠다. 왜 제가 체크를 드리냐면 우리 뒤에서 기타 소득 배울 건데 얘를 만약에 내가 이 권리가 있었는데 퇴사를 했어. 해서 근무 중이 아니라 퇴사 후 실행했으면 얘는 기타 소득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왜? 근무 기간 중이 아니라 퇴사 후 실행했으니까, 실현했으니까. 그 차이 말씀드리려고 16번 말씀드린 거고,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88페이지 3번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이건 약간 주관적인 거죠. 과세관청이 보기에 야 이거 사회통념상 타당해. 이건 어찌 보면 과세관청이 보기에 주관적인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회사에 장기간 근속한 사람한테 축의금으로 30만 원 줬을 때 이게 타당할 수도 있고, 야 우리 너무 장기간 근속해서 한 100만 원 줄게. 얘도 타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결혼 자금으로 1억을 줬다. 이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겠죠. 결혼 축의금으로 1억을 줬다라는 것은. 그러면 얘는 근로소득으로 볼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주관적이긴 하지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보면 걔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게. 경조금 중에서. 비과세 근로소득 별표 3개.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과세하지 않는 금액이 중요하긴 해요. 근로소득도. 보시면 동그라미 1. 복무 중이 병이 받는 급여. 우리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 비과세. 우리 육군 병장들, 육군에 가 있는 1병, 2병, 상병 병장들, 그 금액 얼마나 된다고 거기서 세금 떼고 근로소득을 본다라는 것은 거기서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세금 떼서 과세한다면 좀 가혹하지 않아요? 병이에요, 병. 일반 병사.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대위라든지 이런 직급이 있는 군인들, 직업 군인들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요. 다만 병사, 일반 병사들이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 당연하겠지. 예비군이요. 예비군에서 받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겠다. 이제 군대를 제대한 분들이 예비군 훈련 가서 받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겠다. 요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겠지.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동그라미 3.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이런 것들도 혜택을 주는 거죠. 내가 실직해서 실직 이후에 국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는다,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라고 친다면 이것은 혜택을 줘야겠지. 여기서 월급 이 금액에서 세금 떼려면 너무 가혹하다. 요것도 혜택을 줄게. 그래서 요 세 가지 사항 기억해 주시고, 다음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 일시금, 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 자, 사망 일시금이에요. 사망 일시금. 국민연금에 따라
뭐 우리 부모님이 연금을 부었는데 돌아가셔서 사망으로 인한 일시금을 받은 거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세하기, 그러니까 비과세는 어찌 보면 느낌적으로 아, 이 과세하기 좀 애매한데 미안한데 이런 느낌이에요. 자, 4번도 그렇고 5번도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연금, 사망보상금 느낌적으로 다 여기에 대해서 슬픈 거잖아. 그러니 과세하지 않을게 이런 느낌으로 그냥 느낌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6번은 체크, 6번은 별표 하나 정도. 자, 우리 회사에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이 교육을 받으러 간 거야. 우리 회사의 발전을 위해 직원을 교육시키기 위해 교육을 보냈다라고 한다면 그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 밖의 공과금 등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이라면 과세하지 않을게. 이건 우리 회사 차원에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러나 다음의 요건은 충족해. 3가지. 첫 번째,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 당연하겠지. 우리 회사의 발전을 위해 교육을 시키는 거니까 업무와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두 번째,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사칙의 안에, 우리 회사 사칙 안에서 정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직원에게 학자금을 지원한다라는 사칙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당연하기도 하고,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에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 이건 어찌 보면 회사를 위함이죠.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만 받고 튀어버린 거야. 우리 직원이 6개월 교육하고 튀어버렸어. 그럼 직원 입장에서는 이거 근로소득으로 안 보니까 나는 지원은 받고 소득은 안 잡히고, 그럼 얼마나 회사 입장에서 꼴 보기 싫어. 그쵸? 꼴 보기 싫죠. 내가 대표라고 생각해봐. 그래서 불이익을 주는 거야. 불이익이 아니라 약간의 제약사항을 두는 거죠. 너 6개월 이상 교육받았으면 그 기간 이상 우리 회사에서 일해. 안 그러면 네가 받은 교육 학자금 다 토해내 라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사의 약간 회사를 위함이지. 이거는 회사를 위함이고 근로자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래서 요 조건 3가지는 기억해 주시고, 다음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189페이지. 얘 별표 3개.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한다. 실비 변상적 급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자. 자, 선언법에 의해 받는 식료 넘어가시고, 일직료, 숙박, 일직, 당직으로 인해 받는 숙박료, 그리고 제복, 착경할 자녀가 받는 제복, 제모, 그리고 선언법, 우리가 배 타는 분들한테 받는 연 200만원, 240만원 이내의 초과 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 규정 적용받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제외하고, 배 타는 사람들은 좀 위험하잖아요. 선원분들. 그러니 이 금액에 대해서 이분들이 받는 실비 변상적인 금연은 제외해줄게. 비과세할게. 어찌 보면 당연하겠지. 월 20만원 이내에서. 큰 금액도 아니에요. 월 20만원 해서 실비 변상적인 금액은 20만원, 20만원이 가장 기본 베이스 금액이에요. 월 20. 그래서 선원분들이 받는 선원수당 또는 항공 승무원들이 받는 수당에 대해서는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겠다. 그리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에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연구 부서가 있다. 우리 회사의 연구 부서가 있다면 그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해줄게. 계속 혜택 주는 거예요. 근로소득이나 과세하지 않을게라는 거예요. 비과세 혜택 주는 거죠. 연구활동이니까, 연구활동을 목적이니까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라는 거,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벽지수당, 벽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20만 원 이내의 벽지수당, 기본적으로 다 20만 원인 거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생산직 근로자 11번 별표.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무수당, 연장 근무수당 다음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다만 밑줄 월 정액급여 210만 원이에요. 월 책에는 210만 원 되어 있죠. 우리 책 189페이지 하단 189페이지 동그라미 11번. 자, 조건 생산직 근로자이어야 한다.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 근무하는 경우 그 연장 근무 수당에 대해서 비과세할 거다. 조건 월 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 기간 총 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무 수당에 대해서 비과세하겠다. 자, 얼마?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공장 근무자는 연 240만 원, 광산 근로자, 일용 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 일용 근로자, 광산 근로자는 조금 더 위험하니까, 조금 더 어려우니까 전액 다 비과세할게. 어선, 승무원은 선원인 근로자가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 연 240 해서 광산 근로자,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연 240까지 혜택을 주는 거예요. 여기 생산에는 식당도 들어가요. 얼마 전에 포함이 됐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실무상 생산직 근로자의 식당 종업원들도 들어간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 가끔 나오는 부분이니까. 자, 다음 넘어가시고 다음 식사 또는 식사대, 얘도 별표. 우리 회사가 월급에 식대를 포함해서 주는 데도 있고 월급과 별도로 밥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라는 거예요. 월급 안에 식대 포함이에요 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월급은 월급이고 우리 회사 식당에서 밥을 제공해 줄게, 이런 곳도 있단 말이에요. 자, 기억. 근로자가 사내 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우리 회사 식당에서 밥을 제공해줘. 이거 돈으로 환산해서 근로소득으로 볼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비과세할게. 너 공짜로 밥 주지만 이거 어차피 근로로 제공하는 거 받는 거니까 그냥 과세하진 않을게. 두 번째, 윗줄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우리 회사는 밥 별도로 제공하지 않아. 대신 월급 안에 너 식대 포함이야 라고 한다면 이 10만 원까지는 비과세할게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는 월급 안에 내 월급이 200이다 라고 한다면 기본급 190에 여기에 식대 10만 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야. 그런데 플러스 현물 음식을 제공한다 라고 한다면 이거 제공받으니까 얘 비과세 안 돼, 이런 식이에요. 중복은 안 된다라는 거. 현물 제공하면 이것만 비과세이고 나머지는 과세할 거야. 그러나 현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래, 월 10만 원까지는 식대로 비과세 해줄게. 두 가지 경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있으면 보육수당으로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해줄게. 요 느낌 되셨죠? 넘어갈게요. 190페이지 근로소득 금액의 계산.
근로소득 금액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다. 그러니 이자 배당과 달리 총 급여가 근로소득이 되는 게 아니라 총 급여에서 일정 부분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세법에 의해. 이것은 어찌 보면 혜택이죠. 국가 자체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좀 덜 하겠다는 취지예요. 근로자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해서 근로 총급여에 대해 구간별로 공제율을 달리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로소득 공제 이거 암기할 필요 없어요. 암기 안 해도 돼. 그냥 근로소득 공제가 있구나. 총급여 기준으로 얼마 해주는구나.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총급여가 500만 원이면 70% 제일 하단계 350만 원 소득공제 해줄게. 그렇다면 내 급여가 총 급여가 500이라면 여기에 350을 차감한 150만 원만 네 소득으로 볼게. 너를 근로소득으로 볼게 라는 거예요. 그럼 총급여와 근로소득은 차이가 나겠지. 요 느낌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우리 책 190페이지 하단 보시면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소득 공제는 일당 기준으로 15만 원이에요. 해서 일용 근로 하시는 분들이 일당이 15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총 급여 15에서 소득 공제 15 해주니 너 소득 없는 것으로 보겠다 해서 과세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5는 깔고 가겠다라는 거. 일용 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이죠. 되셨죠? 네, 일용 근로자는 일당 15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준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 언제 귀속으로 할 거냐, 언제 과세 기간으로 할 거냐 보시죠. 첫 번째, 급여, 근로를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월급 받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 만약에 내가 2019년도 12월 급여를 만약에 2020년도 1월에 수령했다 라고 한다면 이 경우 수입 시기는 언제인다? 그렇죠. 19년 12월이다. 돈은 다음 연도에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19년도 12월이니 2019년의 소득으로 보겠다. 되셨죠? 지급 기준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날 기준이라는 거. 다음,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를. 회사에서 이익이 많이 나서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도 상여를 성과금을 뿌릴 거야. 이럴 때는 법인에서 얘를 처분을 결의한 날, 주총이 일반적으로 주총이겠지. 주총의 결의일 해서 그날을 수입시기로 보겠다. 예를 들면 2019년도 소득에 대해서 2020년 3월에 주주총회를 열고 우리 직원들한테 상여 줍시다, 결의합시다 라고 했으면 2020년도의 소득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자, 인정상여 넘어가시고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한 날, 얘는 근무기간 중이겠지. 근무기간 중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했을 때, 근무기간이 아니라면 뒤가 기타 소득에 포함이 될 테니까. 자, 다섯 번째,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 퇴직소득 금액 한도 초과에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인데 얘는 넘어가시고, 다음 연금소득. 우리 연금소득은 잠깐 쉬었다 갈까요? 좀 길어졌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연금소득 다 왔어. 연금소득, 기타소득 2개 남았어. 이 부분만 하고 좀 더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만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